드라큘라 제10화 루시 웨스털라의 일기 9월 12일 모두들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반 헬싱 박사님이 정말 좋아졌어. 그런데 왜 그렇게 이 꽃들에 대해 엄격하셨는지 궁금해. 너무 무섭게 구셔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 박사님이 오르셨나봐. 벌써부터 꽃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거든.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고 무서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창문 밖에서 무언가 퍼덕이는 소리가 나도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오, 요즘 잠과의 그 끔찍한 싸움이여. 잠들지 못하는 고통, 또는 잠드는 것이 두려운 고통. 그 알 수 없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기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밤마다 달콤한 꿈만 꾸며 잠을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밤 나는 잠을 기대하며 누워있어. 마치 오피리아처럼 처녀의 화환과 꽃잎을 두르고. 전에는 마늘을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은 그 냄새가 참 좋아. 향기 속에 평화가 있어. 벌써 잠이 오는 것 같아. 모두들 잘 자요. 스워드 박사의 일기 9월 13일 버클리 호텔에 들렀더니 반 헬싱이 여느 때처럼 정각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호텔에서 예약한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교수는 요즘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을 챙겼다. 있는 그대로 모두 기록해두겠다. 반 헬싱과 나는 8시에 힐링엄에 도착했다. 더없이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밝은 햇살과 초가을 특유의 싱그러운 공기가 자연에 한해 결실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나뭇잎들은 온갖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나무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방에서 나오시는 웨스털라 부인을 만났다. 언제나 일찍 일어나시는 분이다. 부인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루시가 나아졌답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방에 들여다봤는데 잠을 깨울까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기뻐하는 표정으로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 내가 진단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군요. 그러자 부인이 농담조로 말씀하셨다. 공을 혼자 다 차지하시면 안 되죠, 박사님. 오늘 아침 루시 상태가 좋아진 건 제 덕도 있답니다. 어떻게 말씀이세요? 교수가 물었다. 밤중에 아이가 걱정이 돼서 방에 들어갔거든요. 아주 깊이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는데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냄새 독한 꽃들이 여기저기 잔뜩 있었고 아이 목에도 한 다발이 걸려 있었어요. 그 강한 냄새가 약해진 아이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다 치워버리고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어요. 아이 모습을 보시면 흡족하실 거예요. 부인은 평소 아침을 드시는 작은 방으로 사라지셨다. 부인이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교수의 얼굴을 지켜봤는데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였다. 부인이 계시는 동안은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부인의 상태를 알고 충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부인이 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며 실제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하지만 부인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나를 갑자기 세게 잡아당겨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반 헬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말없는 절망을 표했다가 손바닥을 마주치며 무력하게 탁탁 쳤다. 그러다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쥐어짜내는 듯한 메마른 울음이었다. 그러다 다시 두 팔을 들어 올렸다. 마치 온 우주에 하소연하듯
오, 하느님. 그가 말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가엾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옛 이교도 세계에서 내려온 운명이 우리 사이에 아직 남아있어서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이 가여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최선이라 믿으며 딸의 몸과 영혼을 잃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는 말할 수도 경고할 수도 없어요. 말했다가는 부인이 돌아가실 테고 그러면 둘 다 잃게 되니 오, 우리가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 악마의 모든 힘이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섰다. 자, 가세. 그가 말했다. 가서 보고 행동해야 해. 악마든 아니든 악마가 한꺼번에 몰려오든 상관없어. 우리는 싸울 거야. 그는 현관으로 가서 가방을 들고 함께 루시의 방으로 올라갔다. 다시 한번 내가 블라인드를 올리는 동안 반 헬싱이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전과 똑같이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도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슬픔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그가 특유의 날카로운 숨소리와 함께 중얼거렸다. 말 한마디 없이 문을 잠그고 작은 탁자 위에 또 한 번의 수혈을 위한 도구들을 꺼내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필요성을 깨닫고 코트를 벗기 시작했는데 그가 경고의 손짓으로 나를 멈추었다. 안 돼. 그가 말했다. 오늘은 자네가 수술을 집도하게. 피는 내가 제공하겠어. 자네는 이미 약해져 있으니까. 말하면서 그는 코트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다시 수술, 다시 진정제, 다시 잿빛 볼에 조금씩 돌아오는 혈색, 그리고 건강한 잠의 고른 숨소리. 이번에는 내가 지켜보는 동안 반 헬싱이 기력을 회복하며 쉬었다. 잠시 후 그는 웨스턴라 부인께 기회를 보아 말씀드렸다. 자신과 상의 없이는 루시의 방에서 아무것도 치우지 말아달라고. 그 꽃들은 약효가 있으며 그 향기를 마시는 것이 치료의 일환이라고. 그러고는 직접 이 사례를 맡겠다며 오늘 밤과 내일 밤을 직접 지키고 내가 올 때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1시간쯤 지나 루시가 잠에서 깨어났다. 생기 있고 밝은 모습이었고 그 끔찍한 시련에 비해 놀랍도록 멀쩡해 보였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랫동안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지내온 생활이 이제 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루시 웨스턴라의 일기. 9월 17일. 나흘 밤낮이 평화로웠어. 몸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나인지 모를 정도야. 마치 오랜 악몽을 지나 이제 막 깨어나 아름다운 햇살을 보고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아. 오랫동안 불안하게 기다리고 두려워했던 시간들, 희망의 아픔조차 없던 어둠, 그리고 긴 망각의 시간들,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수부처럼 다시 삶으로 돌아오던 순간들이 희미하게 기억나. 하지만 반 헬싱 박사님이 곁에 계신 이후로 그 모든 나쁜 꿈들이 사라진 것 같아. 예전에 나를 공포에 떨게 하던 소리들, 창문을 치던 퍼덕임,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던 먼 목소리들,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던 거친 소리들, 이 모든 것이 멈췄어. 이제는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아. 잠을 쫓으려 애쓰지도 않아. 마늘도 꽤 좋아지게 됐어. 매일 하를럼에서 한 상자씩 배달되고 있거든. 오늘 밤 반 헬싱 박사님은 암스테르담에 하루 다녀오셔야 해서 떠나실 거야. 하지만 이제 곁에서 지켜봐 주시지 않아도 돼.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서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려. 별로 달라진 것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어젯밤에도 박사님이 의자에서 꾸벅꾸벅 주무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
내가 2번이나 깨어났을 때 잠드신 걸 발견했지만 나뭇가지인지 박쥐인지 무언가가 창문을 성난 듯 퍼덕이는 소리가 나도 다시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 펠멜 가제트 9월 18일 탈출한 늑대 우리 기자의 아슬아슬한 모험 런던 동물원 사육사 인터뷰 수많은 문의와 거의 그만큼의 거절 끝에 펠멜 가제트라는 이름을 일종의 마법 주문처럼 써가며 마침내 런던 동물원 늑대구역 담당 사육사를 찾아냈다. 토머스 빌더는 코끼리 우리 뒤편 부지 안에 작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찾아갔을 때 마침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토머스와 그의 아내는 나이 지긋하고 자녀가 없는 정겨운 부부였다. 내가 대접받은 것이 그들의 평소 수준이라면 꽤 편안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사육사는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른바 업무 이야기를 하려 들지 않았다. 식탁이 치워지고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나서야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뭘 물어보실 건지 말씀해 보시죠. 밥 먹기 전에 직업적인 얘기는 안 한다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구역 늑대며 자칼이며 하이에나한테 밥부터 먹이고 나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이라니 어떻게요? 그를 수다스럽게 만들려고 물었다. 막대기로 머리를 탁 치는 게 한 방법이고 귀를 긁어주는 게 또 한 방법이죠. 돈 많은 신사분들이 아가씨들한테 멋진 구경을 시켜줄 때 쓰는 방법이요. 밥 던져주기 전에 막대기로 치는 건 그리 싫지 않은데 귀 긁어주는 건 말하자면 포도주하고 커피까지 마신 다음에나 시도하죠. 그런데 말이죠. 그가 철학적인 투로 덧붙였다. 우리 인간이나 저 동물들이나 본성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당신도 제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러 왔잖아요. 솔직히 반 크라운짜리 지폐 때문이 아니었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거예요. 당신이 지배인한테 여쭤봐도 되냐고 비꼬듯 물었을 때 저보고 지옥에나 가라고 했죠. 그랬죠. 그리고 당신이 욕설 사용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그건 막대기로 머리를 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반 크라운짜리가 그걸 해결해줬죠. 저도 싸우긴 싫으니까 밥을 기다렸어요.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처럼요. 하지만 이제 이 집 마누라가 티케이크 한 조각 먹여주고 주전자로 차 한 잔 헹궈주고 파이프까지 피웠으니 귀 긁어주셔도 됩니다. 으르렁도 안 할 테니 질문을 해보시죠. 탈출한 늑대 얘기하러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은지도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선생, 대충 이렇습니다. 베르시커라고 부르던 그 늑대는 4년 전에 젬나크 상회를 통해 노르웨이에서 들여온 회색 늑대 3마리 중 하나예요. 순하고 얌전한 녀석으로 별 말썽 없이 잘 지냈죠. 우리 구역 어떤 동물보다도 저 녀석이 탈출하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뭐 늑대도 여자처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봐요. 그런 소리는 듣지 마세요. 톰의 아내가 명랑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동물들이라 이토록 너무 오래 있었더니 저희 자신이 꼭 늙은 늑대 같다니까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선생, 어제 먹이를 준 지 2시간쯤 됐을 때 처음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픈 어린 퓨마 새끼 자리를 만들어주러 원숭이 우리에 있었는데 낑낑대고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바로 달려갔죠. 베르시커가 미친 듯이 창살을 긁으며 나가려고 난리였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매부리 코에 뾰족한 수염을 기른 남자였는데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눈빛에 눈이 붉었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 때문에 동물들이 흥분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긴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고 동물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육사, 이 늑대들이 뭔가에 흥분한 것 같군요. 아마 당신 때문일 겁니다. 제가 말했죠. 그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날카로운 하얀이가 가득한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를 좋아하지 않을 텐데요. 좋아하죠. 제가 그를 흉내내듯 말했어요. 티타임에는 이빨을 닦을 뼈다귀를 좋아하는데 당신한테 그게 한 자루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걸 보더니 동물들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베르시커한테 가서 쓰다듬었더니 평소처럼 귀를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글쎄 자기도 늙은 늑대 귀를 쓰다듬는 거 있죠? 조심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베르시커는 빠르거든요. 괜찮아요. 그가 말했어요. 이런데 익숙해서요. 혹시 이 업계에 계신가요? 제가 모자를 벗으며 물었죠. 늑대 같은 걸 거래하는 사람은 사육사한테 좋은 친구거든요. 아니요. 그가 말했어요. 이 업계는 아니고 몇 마리를 애완동물로 기른 적이 있죠. 그러고는 귀족처럼 정중하게 모자를 들어 인사하고 걸어갔어요. 늙은 베르시커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더니 구석으로 가서 눕고는 저녁 내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젯밤 달이 뜨자마자 여기 늑대들이 전부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울부짖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처에 아무도 없었고 공원 도로 뒤편 어딘가에서 개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두어 번 나가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는데 다 괜찮았고 그러고 나서 울음소리도 멈췄어요. 자정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베르시커의 우리 앞에 다다랐을 때 창살이 부러지고 뒤틀려 있고 우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이 뭔가 본 건 없나요? 우리 정원사 하나가 그 시간에 노래 모임에서 돌아오다가 정원 울타리 사이로 커다란 회색 개가 나오는 걸 봤다고 해요. 그 사람 말이 그렇다는 거지만 저는 별로 믿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한테도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늑대 탈출이 알려지고 밤새 공원을 뒤진 다음에야 그걸 봤다는 게 생각났다고 하니까요. 노래 모임에서 한잔한 게 머리에 들어간 거라고 봐요. 빌더 씨, 늑대가 어떻게 탈출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생각은 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해 주세요. 동물을 경험으로 아는 분이 합리적인 추측을 못 하신다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그 늑대가 탈출한 건 그냥 나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토머스 부부가 배꼽을 잡고 웃는 걸 보니 이미 써먹은 농담인 게 분명했다. 그와 말장난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빌더 씨, 첫 번째 반크라운은 그걸로 쓴 걸로 하고 두 번째 반크라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 그가 활기차게 말했다. 놀린 것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윙크하길래 계속 하라는 줄 알았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내가 말했다. 제 생각엔 그 늑대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난 정원사는 말이 북쪽으로 달리는 것보다 빠르게 달렸다고 하는데 믿지 않아요. 늑대는 개처럼 전력 질주하지 않거든요. 그런 체형이 아니니까. 이야기책에서 늑대는 멋지죠. 때를 지어 겁먹은 무언가를 쫓을 때면 요란하게 해치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늑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에요. 좋은 개만큼 영리하지도 대담하지도 않고 싸움 기질도 훨씬 못하죠. 이 녀석은 싸움도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아마 공원 어딘가에 숨어서 벌벌 떨며 다음 밥은 어디서 먹나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지하실 석탄 창고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요리사가 어둠 속에서 초록 눈이 번뜩이는 걸 보면 기겁하겠죠. 먹이를 못 구하면 찾아 나서야 할 테고 어쩌면 정육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유모가 병사와 짝짓기 하느라 유모차 안에 아기를 방치한다면 글쎄요. 그럼 인구 통계에서 아기 하나가 줄어도 놀라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반크라운을 건네려는데 창문에 무언가 툭 부딪혔다. 빌더의 얼굴이 2배로 길어질 만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그가 말했다. 베르시커가 혼자서 돌아왔네요. 그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나로서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 같았다. 나는 언제나 야생동물은 튼튼한 장애물이 우리 사이에 있을 때 가장 보기 좋다고 생각해왔는데 직접 겪어보고 나니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다. 그래도 역시 익숙함이란 대단한 것이어서 빌더 부부는 늑대를 마치 집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동물 자체도 마치 빨간 모자 이야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늑대처럼 순하고 얌전했다. 온 장면이 희극과 비극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였다. 오전 내내 런던을 공포에 떨게 하고 도시의 모든 아이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늑대가 이제 뉘우치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와 마치 탕아처럼 환영을 받고 어루만져지고 있었다. 늙은 빌더는 온갖 정성을 다해 늑대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나서 말했다. 이거 봐. 이 불쌍한 녀석이 무슨 사고를 당할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머리가 온통 깨지고 유리 파편이 박혀있네. 어딘가 담을 넘다가 그런 거야. 깨진 유리병으로 담 꼭대기를 장식하는 게 허용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 결과라고요. 자, 베르시커, 가자. 그는 늑대를 우리에 가두고 고기를 넉넉히 넣어줬다. 그리고 보고하러 떠났다. 나도 자리를 떴다. 동물원의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오늘 독점으로 얻은 유일한 정보를 가지고 스워드 박사의 일기 9월 17일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밀린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루시 방문과 다른 업무들로 한참 뒤처져 있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환자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격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환자가 혼자 힘으로 원장실까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 나는 기겁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나를 향해 돌진했다. 손에 식칼을 쥐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나는 책상을 사이에 두려 했지만 그는 너무 빠르고 강했다. 내가 중심을 잡기도 전에 그가 휘두른 칼에 왼쪽 손목이 제법 깊이 베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내리치기 전에 나는 오른손으로 한 방 날렸고 그는 바닥에 벌렁 낮아빠졌다. 손목에서 피가 꽤 많이 흘러 카펫 위에 작은 웅덩이가 생길 정도였다. 그가 더 이상 덤비려 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쓰러진 그를 한눈에 두면서 손목을 감쌌다.
직원들이 달려왔을 때 그가 하고 있는 짓을 보고 나는 정말 구역질이 났다. 그는 배를 깔고 바닥에 엎드려 내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를 개처럼 핥고 있었던 것이다. 쉽게 제압됐고 놀랍게도 직원들을 순순히 따라갔다. 다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피가 곧 생명이다. 피가 곧 생명이다. 지금 나는 피를 잃을 여유가 없다. 최근에 너무 많은 피를 잃어 몸이 좋지 않은 데다 루시의 병과 그 끔찍한 전개 과정으로 인한 오랜 긴장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 몹시 흥분되고 지쳐있어 쉬어야 한다. 정말로 쉬어야 한다. 다행히 반 헬싱에게서 연락이 없으니 잠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오늘 밤만큼은 잠이 꼭 필요하다. 반 헬싱이 앤트워프에서 수어드에게 보낸 전보. 카펙스 서식스로 발송됐으나 군 표기 없어 22시간 늦게 배달됨. 9월 17일. 오늘 밤 반드시 힐링엄에 있어야 하네. 항상 지키고 있지 않더라도 자주 들러 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게. 매우 중요하니 절대 소홀히 하지 말게. 도착하는 대로 바로 합류하겠네. 수어드 박사의 일기. 9월 18일. 지금 막 런던행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다. 반 헬싱의 전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란 밤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쓰라린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토록 가능한 모든 불운이 겹쳐드는 것을 보면 우리 위에 끔찍한 저주가 드리워진 것 같다. 이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루시에 대한 기록을 완성해야겠다. 루시 웨스털라의 메모. 9월 17일 밤. 이것을 써서 남겨두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거야. 몸이 너무 약해서 죽어가는 것 같고 쓸 기력이 거의 없지만 쓰다가 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해.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어. 반 헬싱 박사님이 지시하신 대로 꽃들을 제자리에 두고 곧 잠이 들었어. 창문을 치는 퍼덕임 소리에 잠이 깼어. 피트비 절벽에서 몽유병이 시작된 뒤로 미나가 나를 찾아준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소리.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그 소리. 두렵지는 않았지만 수어드 박사님이 반 헬싱 박사님 말씀대로 옆방에 계셨으면 부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다시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 그러다 또 잠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서 깨어있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들고 싶지 않을 때 잠이 쏟아지는 거야.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눈을 열고 소리쳤어. 거기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 어머니를 깨우기가 무서워서 다시 문을 닫았어. 그때 정원 덤불에서 개의 울음 같으면서도 더 거칠고 낮은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어. 창문으로 가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창문에 날개를 퍼덕이던 커다란 박쥐 한 마리뿐이었어.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잠들지 않기로 했어. 그때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여다보셨어. 내가 움직이는 걸 보시고 들어오셔서 곁에 앉으셨어.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 내가 걱정이 돼서 잘 있는지 보러 왔단다. 차가운 데 앉아 계시다가 감기에 걸리실까봐 같이 자자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침대에 들어오셔서 내 옆에 누우셨어. 잠깐만 있다가 당신 방으로 돌아가실 거라며 가운은 벗지 않으셨어. 우리가 서로를 안고 누워있는데
다시 창문을 치는 퍼덕임과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어머니가 깜짝 놀라 겁에 질려 소리치셨어. 나는 달래드리려 애썼고 결국 진정하셨지만 가여운 어머니의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는 소리가 들렸어. 잠시 후 덤불에서 다시 낮은 울부짖음이 들렸어. 그리고 곧 창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유리 파편이 바닥에 쏟아졌어. 창문 블라인드가 밀려드는 바람의 뒤로 날렸고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크고 수척한 회색 늑대의 머리가 나타났어. 어머니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어. 무엇이든 잡으려고 마구 더듬으시다가 반 헬싱 박사님이 내 목에 꼭 걸고 있으라던 마늘 화환을 잡아채셨어. 잠깐 동안 앉아서 늑대를 가리키시는데 목에서 끔찍하고 이상한 꺽꺽거리는 소리가 났어. 그러더니 벼락에 맞은 것처럼 쓰러지셨고 어머니의 머리가 내 이마에 부딪혀 잠시 정신이 어질했어.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했는데 늑대가 머리를 거두어들이더니 수많은 작은 점들이 깨진 창문으로 불어 들어오며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며 빙글빙글 돌았어. 움직이려 했지만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 같았어.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은 어머니의 몸이, 가여운 어머니의 심장이 멈춰 있었어. 나를 짓누르고 있었어. 그 후로 한동안 기억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끔찍했어.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어딘가에서 조종 소리가 들렸어. 근처 동네 개들이 일제히 울부짖고 있었어. 그리고 덤불에서 바로 창문 밖에서 나이팅게일이 노래하고 있었어. 고통과 공포와 쇠약함으로 멍하고 흐릿했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 그 소리에 하녀들도 깨어난 것 같았어. 맨발로 달려오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거든. 불렀더니 들어왔고 상황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 바람이 깨진 창문으로 밀려들고 문이 쾅 닫혔어. 그들은 어머니의 몸을 들어 내가 일어난 뒤 침대 위에 시트로 덮어 눕혀드렸어. 모두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식당에 가서 각자 와인 한 잔씩 마시라고 했어. 문이 한번 확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 하녀들이 비명을 지르고 함께 식당으로 갔고 나는 어머니의 가슴 위에 남아있던 꽃들을 올려드렸어. 반 헬싱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차마 치울 수가 없었어. 게다가 이제 하녀들이 곁에 있어줄 테니까. 그런데 하녀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식당으로 가서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 탁자 위에는 쉐리 디켄터가 반쯤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났어. 이상하다 싶어 디켄터를 살펴봤더니 아편 팅크 냄새가 났어. 찬장을 보니 어머니 주치의가 쓰셨던 약병이 비어 있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 방으로 다시 돌아왔어. 떠날 수가 없어. 누군가가 하녀들을 약으로 재워버렸고 이제 나는 혼자야. 죽음과 단둘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 깨진 창문 너머로 늑대의 낮은 울부짖음이 들리거든. 공기 중에 작은 점들이 가득 떠다니며 창문에서 흘러드는 바람에 빙빙 돌고 불빛이 파랗고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느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이 편지는 가슴속에 품고 있을 거야. 염을 할 때 찾게 될 테니까. 어머니가 가셨어.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것 같아. 잘 있어요. 사랑하는 아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면 하느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길, 그리고 나도 도와주시길. 다음 회차도 기다려주시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